톡으로 인싸되기. 하지만 난 친구 하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곁에 국가대표급 국민 강사가 되고픈 김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관형사와 관형어. 아마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법에서. 선생님, 어간하고 어근이 뭐예요? 그건 해결 이메일이. 그 다음에 관형사와 관형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어간과 어근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강의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관형사와 관형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름이 비슷할 경우에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면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을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관형사, 관형어, 앞에 관형이라는 말이 같다라는 걸로 봐서 이 둘의 성질이 굉장히 비슷할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갈리는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는 사로 끝나고요. 하나는 어로 끝나요. 자, 여기서 사는, 그렇죠, 단어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단어를 나누는 기준은 품사였어요. 아, 품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관형사를 접근할 수 있어야겠고요. 뒤에 관형어, 어로 끝나는 거는 바로 뭐였어요? 그래요, 바로 성분이었어요. 성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절 단위인 이 성분으로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 성분은 주로 어절 단위와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관형사를 이해하고 갈 수 있어야겠고요. 어절 단위로 주로 나누었을 때 일치하는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형어를 성분으로서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해. 단어? 성분? 단어, 성분, 단어, 성분?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한 문장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김머피. 네, 김머피가 주로 하는 일은요, 집에서 밥 먹는 거예요. 김머피는 오늘 또 뭘 해주십니까? 밥을 먹습니다. 김머피는 오늘 또 밥을 먹는다 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내에서 바로 품사와 성분을 나누어 가면서 볼 수 있어야겠죠? 김머피는 오늘 또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을 일단 제가 단어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말들 플러스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머피, 네,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는, 자, 조사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겠죠? 오늘 도 역시 조사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그 다음에 먹는다는 하나의 단어이죠.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안 돼요. 먹는다 해야지 하나의 단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 기준, 자, 우리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도록 할까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자, 그러니까 단어는 7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성분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성분은 무엇입니까?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 자, 문장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한번 보면요. 머피는 오늘 또 밥을 먹는다. 나눠보면요. 김머피는 첫 번째 하나의 성분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역시 성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주로 바로 이 어절 단위와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그래요. 단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대부분이 묶이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단어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그리고 문장 성분 내에서 이 관형사와 더불어서 관형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품사와 성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거. 다만 그건 알 수 있겠다. 성분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니까 바로 이 단어, 관형사는 주로 어디에 속한다? 관형어에 속할 것이다 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어를 나누는 기준인 품사의 관형사와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나누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 관형어 둘 다 공통된 성격부터 먼저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관형사나 관형어나 둘 다 무엇을 꾸며준다? 둘 다. 그렇죠.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품사로 나누어 볼 때 관형사도 주로 체온을 꾸며주고요. 관형어도 둘 다 체온을 꾸며주게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관형사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형사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을 여러분들 해본다면은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줬었고요. 형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중요한 건 주로 체온을 꾸며주고요. 체온을 꾸미지만 형태 바꿀 수 있다 없다? 형태를 바꿀 수 없었어요. 형태를 바꾸면 그것은 제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문장 내에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체온을 꾸민다라는 거, 형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김어피는 오늘도 밥을 먹는다라는 단어를 갖다 살펴보면요.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이 관형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 관형사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체온을 꾸미는 형태를 바꾸지 않는 그런 말들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김어피는 오늘 또 밥을 먹는다 같은 경우 김어피를 꾸며준다든가 오늘 그쵸?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들을 갖다가 추가해주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체온을 꾸며주는 형태를 바꾸지 않는 관형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러면 관형어를 보도록 할까요? 관형어는 역시 문장 성분이에요. 역시 똑같이 누구를 꾸며준다? 똑같이 체온을 꾸밉니다. 자, 그런데 체온을 꾸미는 모든 관형사가 바로 이 관형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체온을 꾸며주면서 아까 관형사 같은 경우 형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형어는요,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언이 활용된 형태, 활용된 형태가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 관형어에 속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번 내용들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관형어가 될 만한 말들 앞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할까? 멋있는 김어피. 아, 김어피는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잘생겼어요. 김어피가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긴이 될 수도 있겠다. 잘생긴 김어피. 잘생긴 김어피, 멋있는 김어피. 하지만 머피는 여자라는 거 여러분들. 자, 멋있는, 잘생긴 이런 단어들 한번 봐요. 멋있는 김어피. 멋있는은 김어피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생긴도 김어피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형어. 그런데 관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관형사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품사로 따져서 본다면 멋있는은 품사로 봤을 때 멋있다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용언, 특히 형용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형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멋있는 김어피에서 멋있는 같은 경우 김어피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는 된다라는 거, 성분으로 따졌을 때에는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잘생긴 김어피는 할 때 잘생긴 같은 경우 역시 이건 품사로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가 품사로 나누어서 본다면 뭐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잘생겼다. 그쵸?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잘생기고 잘생기니 잘생겼다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 용언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품사를 나누느냐 성분을 나누냐에 따라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관형사가 다 관형어가 될 수 있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를 포함하여서 동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활용된 형태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형사와 관형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문을 통해서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관형사와 관형어 이제 슬쩍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형사, 관형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한 번 더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김 부장은 새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그 김 부장께서는 같은 회사를 20년, 아니 다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25년째 같은 회사 존버 중입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새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어디? 새 부분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새는 무엇을 꾸며준다? 뒤에 있는 명사, 직장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활용되나요? 안 돼요. 품사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관형사, 뒤에 있는 직장을 꾸며주면서 바로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모든 관형사는 성분으로 따져서 본다면, 조금 더 큰 개념인 성분으로 본다면 관형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품사로 따져봤을 때에는 관형사, 문장 성분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관형어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김 부장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김 여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아한 김 여사. 우아한 김 여사는요, 이거 비밀인데요, 잘 때 코를 곱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우아한이라는 말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역시 품사와 그리고 성분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우아한 김 여사, 우아한도 보니까 뒤에 있는 김 여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김 여사가 우아해요. 우아하다라는 말은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품사로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이건 관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김 여사를 꾸민다 하더라도 이건 관형사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우아하다. 바로 형용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품사로 본다면 형용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바로 이 성분으로 따져서 본다면 체형을 꾸며주는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된 형태는 모두 다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관형어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품사로 따져서 본다면 우아하는 형용사, 용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언이 활용된 형태 뒤에 있는 김 여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따져서 본다면 관형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 알겠어요? 품사를 나누는 기준과 성분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뿌듯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자, 김 강사의 국어 강의는 국가대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국어 강의는 국어 강의인데 누구의 국어 강의입니까? 김 강사의 국어 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 강사의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품사를 따져서 볼게요. 그런데 품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어가 하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보니까 김 강사와 의로 이것은 바로 나눠줄 수가 있네, 품사의 경우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사로 본다면 김 강사 명사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우리 조사에 대한 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강의를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품사로 따져서 본다면 명사 플러스 조사, 하나의 품사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바로 이 김강사 플러스 의지만 우리가 이걸 성분으로 본다면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성분은 거의 대부분 어절과 일치한다라고 했죠. 강의는 강의인데 무슨 강의? 김강사의 국어 강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뒤에 있는 국어 강의를 모두 다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물론 국어도 뒤에 있는 강의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김강사의 국어 강의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분으로는 관형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형어는요, 되게 많은 형태예요. 관형사를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된 형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관형어는 이렇게 명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로서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 국어 강의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국어 강의? 강의는 강의인데 국어 강의 한 번 더 꾸며주고 있네요. 바로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명사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국어라는 명사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건 무엇이 될 수 있다? 바로 관형어가 또 역시 될 수 있다는 거. 관형어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관형사,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 형태, 그리고 명사의 조사가 붙은 형태라든가
명사 그 자체, 조사 없이 쓰일 때도 바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반면에 관형사는 오직 한 개의 단어이고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줄 때 우리가 관형사가 된다라는 거,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관형사와 관형어에 대한 것들 완전히 머릿속에 다 넣었죠?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요.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의 국어 기준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는 저는 국가대표급 강의를 하고 싶은 김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